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스스로가 의존형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의존성이 강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원해요.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스스로를 사랑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굉장히 추상적인 조언들이 난무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과연 자존감이 높으면요, 의존형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자신감이 항상 가득 차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요, 그냥 제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는,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이런 조언들이 참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쉽지만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의존형 연애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의존과 독립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요, 의존적임과 동시에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로섬 게임인 거죠. 독립적인 면이 강할수록 의존도는 낮아지고, 내가 의존성이 높을수록 독립적인 면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독립적이면 독립적일수록 의존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실 저는 여러분 애착 유형을 굉장히 좀 싫어해요. 내가 불안형이다, 의존형이다, 회피형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떠한 유형으로 정체성을 분류를 하고 나면요, 정말 우리가 분류한 그 유형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굉장히 의존적이던 여자가 이혼을 하고 엄마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즉, 삶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형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체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는요, 스스로를 어떤 유형으로 정의를 내려서 자기 세뇌를 하는 행위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은 어린아이가 너는 A형이라서 소심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요, 실제로 성격이 소심해져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하기에 A형은 소심하다, 그래서 A형인 나는 소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인 거죠. 같은 맥락으로 현 시대의 MBTI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독립성과 의존성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리고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의존성은 줄어든다. 자, 그럼 이 독립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일까? 자, 독립성을 키우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억지로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을 내가 더 늘려보거나 연애 없이도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물론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옳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요, 훨씬 편하게 여러분은 독립성을 키우는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타고난 성향은 독립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제가 즐기지는 못했고, 쉽게 우울함도 겪었고요, 정에도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만족감을 얻지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안 되는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제 삶을 위해서 벗어나야 된다, 정신적으로 이런 독립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일부러 제가 혼자인 시간을 극단적으로 높여봤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이런 우울감 등을 꼭 참아보려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식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울감 또한 어떠한 자극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이 자극은 결국 자극의 원리상 견디면 무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보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긴 했어요. 지금은 연애라는 것이, 제 개인의 연애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제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연애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연애가 저한테 지금 현재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하니까요, 과연 우울감에 무뎌져서 지금 같은 독립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일까? 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뇌과학을 탐구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정답이요,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도파민을 다른 방법을 통해 얻음으로써 연애에 대한 독립성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흔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요, 두 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본다면요, 독립적인 사람은 주변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거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스스로의 어떠한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등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자체가 높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에 자기 스스로 몰입하면서 도파민을 얻는 특정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연애 이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도파민을 얻을 방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 보니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 이거에 밖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파민 할당량이 있고요, 이 도파민 할당량을 다른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록 연애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즉, 의존적인 사람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작정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저처럼 무식하게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연애 이외의 다른 활동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독립성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방식은요, 개인에 따라서는 다 다를 거예요. 건강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활동이든 대체 활동으로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면 연애 자체에 대한 의존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흔히 게임에 정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게임을 통해서 도파민을 충분하게 얻기 때문에 연애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단, 여러분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요, 가능한 건강한 방법을 찾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사실 의존형 연애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의존형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성향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확률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내 의존적인 성향을 장기간 혹은 평생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겠지만 의존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감정을 상대방한테 책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느끼는 서운함, 분노,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감정을 상대방이 책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내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서운함을 느끼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화들을 해요. 이런 상황이 몇 번만 반복이 돼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연애가 항상 내 눈치를 봐야 되는 피곤한 연애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내 외모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런 연애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특히나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연애 자체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남자들은 이런 유형의 여자들과 굳이 피곤한 연애를 할 이유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겠지. 자,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애당초 부모도 아닌 타인이, 정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 이런 피곤한 연애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별을 당할 확률이 높고요, 그에 따라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르게 다른 이성을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 결국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 이게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이라도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게 되죠.
이 음식이 장기적으로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배가 고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로움에 결핍해 있을 때는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의 그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마음을 줍니다. 당연히 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는 연애를 하거나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연애를 이렇게 해놓고 나는 대체 왜 연애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나는 타고난 팔자가 남자복이 없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의존과 이 정신적인 가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끊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삶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요, 적응을 쉽게 빨리 해요. 순간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근데 죽으라는 법이 없듯이 결국에 인간은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